오늘은 한국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주제인 바로 금융과 정책의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고, 정부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강력한 압박과 동시에 집값 버블을 막아야 한다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 뉴스의 한 줄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와 해결 방안까지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딜레마가 생겼는지 근본 원인을 네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글로벌 금리 환경과 경기 둔화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은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이미 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해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식어가는 만큼 한국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수출은 줄고 내수도 위축되니 금리를 낮춰야 돈이 돌고 소비와 투자가 살아난다는 논리죠.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금리를 내리는 순간 부동산 시장은 즉각 반응합니다. 최근 몇 달만 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서울과 수도권 주요 단지들의 집값 상승 속도는 최근 7년 사이 가장 가파른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미래를 선반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가계부채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5%로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큰 수준이고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봐도 아주 높은 편에 속합니다. OECD 평균 가계부채 비율인 60에서 100%와 비교해도 단연 높은 편이고 아시아 주요국인 일본 약 65%, 중국 약 60%, 홍콩 약 88%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구조에 있습니다. 한국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금리가 내리면 대출 자체가 급증합니다. 어느 쪽이든 리스크가 따르는 구조적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부동산 불패 신화입니다. 한국에서는 집값은 결국 오른다는 믿음이 과거부터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신호만 나오면 지금 사야 한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동합니다. 특히 낮은 금리는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기대감 자체가 가격을 끌어올려 영혼을 팔아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영끌로 이어져 20에서 30대 청년층, 신혼부부, 심지어 사회초년생까지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을 일으킨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강남권은 학군, 교통, 일자리, 인프라가 겹쳐 있어 늘 수요가 몰립니다.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신도시조차도 강남 접근성만 있으면 가격이 덩달아 치솟습니다. 네 번째는 정부 정책의 신뢰 부족입니다. 지난 20년간 정부는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출 규제, 세제 개편, 공급 확대, 공공주택 등 여러 방안을 내세웠지만 문제는 일관성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달라졌고 단기적 인기나 표를 의식한 정책이 많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 말은 곧 바뀔 것이다. 결국 집값은 오른다는 불신이 굳어졌습니다. 이 네 가지가 얽히며 지금의 딜레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 또한 네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내 집 마련의 어려움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이미 10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연소득 대비 집값 비율, 즉 PIR 지수는 2022년 기준 전국 평균 6.3배인 것에 비해 서울은 15.2배로 전국 평균보다 약 3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집값 비싸기로 악명 높은 뉴욕의 PIR 지수 11배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평균적인 소득으로는 평생 일을 해도 서울의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로 인해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특히 큰 좌절감을 느낍니다. 빚을 지지 않고서는 내 집을 가질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가계부채 리스크 심화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고 금리가 내리면 대출이 더 늘어나 전체 부채가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권과 가계 모두 불안정해집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도 한국 가계부채를 시한폭탄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세 번째는 양극화 심화입니다. 현금 자산이 있는 사람이나 다주택자는 규제의 틈을 이용해 계속 자산을 불리고 무주택자는 기회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부모 세대의 자산 여부에 따라
자녀 세대의 기회가 갈리는 세습 자본주의 구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사회적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입니다. 부동산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단순히 한국 경제에서 부동산업만 보면 GDP에서 약 6에서 7% 정도를 차지하지만 건설업을 포함하면 한국 GDP의 약 13%를 담당하고 있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가격이 과열되면 소비 여력이 줄어 내수 경기가 위축되고 거품이 꺼지면 은행과 건설사 및 가게가 동시에 타격을 입습니다. 일본의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를 떠올리면 그 위험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금리 정책을 신중히 운용해야 합니다. 무조건 내리거나 무조건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조건부 인하가 필요합니다. 실수요자와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는 표적형 대출 지원을 제공하고 다주택자나 투기성 수요는 철저히 규제해야 합니다. 단순히 규제 강화로만 가면 시장이 위축되고 단순히 완화로만 가면 거품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중기적으로는 공급 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파트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맞춤형 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의 질과 양을 확대하고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제도를 효율화해야 합니다.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조화롭게 설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금융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변동금리 중심 구조를 고정금리 중심으로 바꾸고 장기 상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세제 개편도 필요합니다.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합리화하여 투기를 억제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거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소유 중심에서 거주 안정 중심으로 임대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장기 임대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해외 사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경우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지만 임대료 상한제와 장기 계약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된 삶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역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했고,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고정금리와 장기 상환 대출로 금융 구조를 바꿔 시스템 리스크를 줄였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우리가 참고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를 내려야 할까요? 아니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더 버텨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과 함께 더 깊은 토론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부동산 금융과 정책 딜레마의 원인은 글로벌 금리 환경, 가계부채, 부동산 불패 신화 그리고 정책 신뢰 부족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가계부채 리스크가 심화되며 양극화와 경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법은 단기적으로 표적형 지원과 규제의 균형, 중기적으로 공급과 제도 개혁, 장기적으로 금융과 세제 및 주거 패러다임 전환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